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생물체라는 것은 세포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익히 알 겁니다. 알죠? 어떤 세포는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그런 생물체도 있고요. 단세포 생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도 있고요. 여하튼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세포를 어떻게 연구하는가, 그 바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세포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할게요. 세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발견했냐 그러면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훅, 라이트 훅, 레프트 훅이 아니고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죠. 로버트 후크가 자신이 직접 만들어 해미경 가지고 참나무 껍질을 관찰을 했더만 벌집 모양의 그러한 구조가 보였고, 바로 그 하나하나의 방을 세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의 관측한 부위는 어디라고요? 참나무 껍질 부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나무 껍질에서도 맨 바깥쪽 층에 있는 그 부위를 본 거죠. 우리는 그 부위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코르크라 그래요. 코르크. 일반적으로 식물체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 거기를 코르크라고 하죠. 바로 이 부위를 관찰한 겁니다. 즉 참나무의 코르크 부위예요. 이 부위를 관찰했더만 이렇게 벌집 모양의 구조가 나왔고, 바로 그 방 하나하나를 세포라고 이름 붙인 거죠. 물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세포라고 이름 안 붙였겠죠? 셀이라고 했습니다. 셀. 바로 이제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작은 방, 그런 뜻이죠. 그걸 이제 다시 한자로 이렇게 바꾼 것이 세포입니다. 세포. 여하튼 이래가지고 세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로버트 후크가 실제로 관찰한 것은 살아있는 세포는 아닙니다. 바로 이 부위에 있는 세포는 다 죽어있는 세포죠. 즉 세포 내용물이 다 분해돼 버리고 세포백만 남아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죽은 세포의 세포백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작은 방처럼 나타났던 거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참나무 껍질 부위를 관측한 모양입니다. 벌집 모양들이 보이고 이렇게 개개의 방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셀이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1838년에 독일의 술라이데는 모든 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하는 식물 세포설을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세포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1839년에 독일의 슈반도 모든 동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는 동물 세포설을 이렇게 주장하였고요. 그 이후에 1855년에 독일의 피르호가 세포는 기존에 살아있는 세포로부터만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세포설을 만들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세포설을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세포설이 나온 거죠. 자, 세포설의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는 다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더 하면 생명체인데 세포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예배도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이러스죠. 하지만 바이러스 말고는 다 세포로 되어 있다 하는 거,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면 맞다라고 해줘야 돼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외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면 맞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포는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이 말은 세포가 모여가지고 어떤 구조, 형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조적 단위다. 이런 말이고요. 또 세포가 모여가지고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요. 생물체의 기능을. 그래서 기능적 단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는 생물체의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만들어진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세포설의 내용들이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포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자, 세포가 뭐다 하는 거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의 연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생물2에 나오는 이 세포의 연구 방법이 크게 이런 것 등이 나오죠. 책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광학현미경이 뭐냐, 전자현미경의 원리, 그리고 세포배양법, 세포분해법, 자가방사법 이런 것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할게요. 예, 먼저 광학현미경입니다. 예, 광학현미경은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그게 바로 광학현미경이죠. 예, 광학현미경은 유리로 만드는 렌즈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리로 만든 대물 렌즈하고 저반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통과한 가시광선 빛을 다시 렌즈로 통과시켜가지고 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통과한 가시광선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렌즈에 의해서 굴절되면서 결국에 상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광학현미경이죠. 그러니까 빛 중에서 어떤 빛을 쓴다고요? 가시광선 햇빛을 쓰는 겁니다. 자외선, 적외선은 안 쓰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햇빛, 바로 가시광선 그 빛을 써가지고 물체를 본다. 그래가지고 광학현미경이죠. 예, 하여튼 이거요. 유리로 만드는 렌즈, 그리고 가시광선을 굴절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광학현미경은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배율이 낮고 해상도도 낮죠. 해상력 또는 해상도도 낮습니다. 해상력 그러면 좀 쉽게 말하면 선명도입니다. 선명도. 하여튼 광학현미경은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배율도 낮죠. 배율이 높아봤자 약 1000배가량 볼 수 있는데, 하지만 1000배로 보더라도 워낙 해상력이 낮아가지고 그게 선명하게 안 보여가지고 1000배로는 잘 안 보이죠. 해봤자 600배 정도 이거로 보는 건데, 여하튼 배율도 낮고 해상력도 낮다.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이건 나중에 말을 할 건데요. 전자현미경은요, 관찰하려고 그러면 표본, 시료, 그걸 바짝 말려야만 합니다. 이 표본을 바짝 말리는 과정에서 그 표본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광학현미경으로 보는 경우라도 세포를 염색을 해버리면 그때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포를 염색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즉 세포의 외형을 보려고 할 때는 염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 하는 그게 바로 장점입니다. 예. 여러분들 광학현미경도요, 예, 이런 말이고요. 광학현미경도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상차 현미경이 있고, 형광현미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쓰는 그 현미경이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죠. 그러면 다른 거하고 구별되는 점은,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은 물체를 보는 방법이, 즉 형태를 알아내는 방법이 그 물체를 통과할 때 부위별로, 물체 부위별로 빛의 투과량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투과량이 많은 데는 밝고 투과량이 적은 데는 어두워가지고 이래가지고 형태 구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죠. 그러니까 형태를 보는 방법이 빛의 투과량 차이로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빛이 통과할 때 물체의 부위별로 빛의 투과량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결국에 명암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형태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 경우요, 세포의 내부 구조를 보려 그러면, 그러니까 핵을 보려 그러면 핵하고 세포질은 또 빛의 투과량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핵하고 세포질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래서 핵을 보려고 할 때, 즉 내부 구조를 보려고 할 때 염색을 해야만 그렇게 내부 구조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자 현미경은 뭐냐 그러면 이 경우는 형태를 보는 방법이 빛의 투과랑 차이가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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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는 물체 부위마다 빛이 통과할 때 굴절들이 달라져 버려요. 바로 그 빛의 굴절들 차이로 형태를 봅니다. 그게 바로 위상자 현미경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좀 다르다 하는 거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은 무슨 차이? 예. 빛의 투과랑 차이 때문에 형태를 구별하는 거고, 위상자 현미경은 무슨 차이? 빛의 굴절들 차이 때문에 물체의 부위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형태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 경우는 염색할 필요가 없어요. 내부 구조를 볼 때도. 따라서 염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염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장점이죠. 자, 이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형광현미경은요, 세포의 특정 부위하고 잘 결합하는 형광물질을 넣어줍니다. 세포에다가. 그러면 그 특정 부위하고 결합을 해버리겠죠? 그런 다음에 자외선을 쏘아버립니다. 그러면 자외선을 쏘아버리면 그 부위가 형광빛을 발해해요. 일반적인 빛도 이렇게 형광물질에다가 쏘아버리면 형광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자외선을 쏘아서 할 때 형광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외선을 쏩니다. 그래 버리면 바로 그 특정 부위하고 결합한 그 형광물질에서 형광빛이 나와가지고 그 특정 부위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특정 부위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광현미경이에요. 여러분들 빛 중에서 형광빛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어두울 때 그 차량 표지판에서 나오는 그 빛이 형광빛이라고 하는 빛인데, 하여튼 요 형광빛을 나오게 해가지고 특정 부위를 보게 한다. 또는 이제 세포 내 특정 분자하고 잘 결합할 수 있는 형광물질을 또 투입을 해버리면 특정 분자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분자의 세포 내 위치하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양상을 알아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형광현미경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뭔지? 예. 예, 분자의 세포 내 위치와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 자, 이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부터 조금 더 알아볼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죠. 이거 다 중학교 때 다 배웠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런 현미경 아마 다 구경해 봤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뭐 현미경의 구조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다는 거죠. 밑에 반사경이 있고, 조리개 있고, 제물대 있고, 대물 렌즈, 경통, 접안 렌즈 있고, 조동 나사, 미동 나사가 있다 하는 그런 식이죠.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인데 빛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렌즈를 통과해가지고 눈으로 가는 거죠. 하여튼 밑에서부터 빛이 올라와서 물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렌즈를 통과하면서 상이 확대돼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자, 상이 확대되는 원리가 렌즈를 통과할 때 굴절이 되기 때문에 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물체가 렌즈를 통과할 때 굴절되면서 이렇게 상이 커져 버려요. 물체의 상이. 다시 이것을 두 번째 렌즈, 이게 바로 접안 렌즈죠. 다시 이것이 또 빛이 굴절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크게 확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물체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물 렌즈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렌즈에 의해서 굴절되면서 상이 커져가지고 바로 확대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광학현미경의 그 원리예요. 상을 확대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나 위상자 현미경이나 형광현미경이나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시 알아보면 이거 아까 언급했죠? 물체 부위별로 통과하는 빛의 투과량 차이로 명암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형태를 구별한다 하는 거예요. 역시 세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세포를 염색한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물질의 부위별로 굴절돌 차이에 의해서 위상차가 생기고 이를 맹암으로 바꾸어서 형태를 관찰하는 그 현미경입니다. 위상차가 뭐냐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여튼 부위별로 빛이 통과할 때 굴절율의 차이가 나가지고 굴절되는 각도가 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상차가 생겨가지고 그 위상차를 다시 맹암으로 바꾸어가지고 형태를 알아보는 그게 바로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살아있는 시료를 염색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 시료가 바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세포 또는 뭐 시료, 표본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굴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뭐 굴절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굴절이 뭡니까? 예, 요거죠. 지금 두 개의 다른 매질이 있습니다. 빛이 통과할 때 매질이 달라져 버리면 빛이 직진하지 않죠? 빛이 끄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굴절이죠. 즉 빛이 직진하지 않고 끄꺼지는 거 그게 바로 굴절이다 하는 겁니다. 뭐 기억납니까? 예. 굴절의 성질은 들어가는 빛의 각도가 달라져 버리면 굴절되는 각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입사가 되는 빛의 각도가 달라져 버리면 굴절되는 각도가 달라진다. 지금 이렇게 지금 굴절되었는데 들어가는 각도가 달라져 버리면 또 각도가 다르게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네. 입사되는 각도가 달라져 버리면 또 굴절되는 각도가 달라진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매질이 달라져 버리면 또 이 굴절되는 각도가 또 달라져 버립니다. 자, 이런 매질이다 한다 그러면 굴절되는 각도가 처음하고는 달라져 버리죠. 또 매질이 또 달라져 버리면 또 굴절되는 각도가 또 달라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굴절의 성질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 어떤 물체의 두 부위입니다. 이 두 부위가 구성 성분이 다르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두 부위의 물질이 다른 것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지금 두 방향에서 빛이 들어가게 합니다. 두 방향에서 빛을 쏘아버립니다. 그러면 각도가 다르게 나오겠죠? 이 빛은 직진해버리고 이 빛은 들어갈 때 굴절돼가지고 이런 각도로 나올 건데 하여튼 두 방향의 빛을 쏘아버리면 이렇게 빛이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역시 두 방향의 빛을 비춰버리면 이거하고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되는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두 개의 빛이 이렇게 각도가 다르다는 거죠.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즉 물질마다 굴절되는 각도가 아까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빛을 합쳐버립니다. 합치는 장치가 또 그 위상 현미경 내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합쳐버립니다. 두 개의 빛을 합쳐버리고. 그러면 이 두 개의 빛의 밝기가 달라져 버려요. 합친 빛의 밝기가. 여기는 좀 밝네요. 여기는 어둡네요. 그러니까 물질이 다른 두 부위를 통과할 때 결과적으로 빛의 밝기가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위상차 현미경에서. 그래가지고 명암 차이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형태를 알아내는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게 밝기가 달라지냐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빛을 합친 이 빛의 밝기가 왜 달라지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직진하는 빛을 파동으로 나타내면요. 여러분들 빛도 하나의 파동입니다. 파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굴절되는 이 빛은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굴절되는 그러한 빛을 나타내면 이렇게 파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 있던 지점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여기에 있던 지점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또 이쪽은 이쪽으로 온 겁니다. 이런 것을 위상이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위상의 이동. 위상이 이동했다. 또는 위상 차이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위상차. 여기에서 바로 위상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건데 여하튼 그리고 이 경우는 역시 직진하는 빛의 파동은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고요. 이 경우는 굴절되는 각도가 더 크죠. 이걸 파동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점이 이쪽으로 왔고요. 이렇게 또 왔고 위상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빛을 합쳐버립니다. 두 개의 빛을 합쳐버리면요. 밝기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밝기가 바로 진폭의 크기입니다. 진폭이 커져 버리면 밝고요. 진폭이 작으면 어둡습니다. 이 두 개의 빛을 합쳐버립니다. 합쳐버리면 이 경우는 좀 진폭이 그런대로 원래 파동보다 더 진폭이 크게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진폭이 더 커져 버려요. 이 두 개를 합쳐버려도 진폭이 더 커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합친 빛의 진폭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 보십시오. 이렇게 합쳐버리면 이게 오히려 원래 파동보다 진폭이 작아져 버려요. 이렇게 두 개 합쳐버리면. 이해될까요? 물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배우지 않더라도 뭐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진폭이 작아지면서 여기가 어둡게 되는 겁니다. 밝고 어둡고.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빛이 통과할 때, 물체의 부위별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률이 달라져 버리고, 그 결과 빛의 밝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형태를 알아보는 거. 그게 바로 위상차 현미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 봐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이게 지금 세포라고 하고요. 여기는 세포질이고요. 여기는 핵이라고 합시다. 지금 빛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다른 방향의 빛을 하나 더 더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두 방향의 빛을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질하고 핵하고 물질의 성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굴절률 차이가 나가지고 밝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렌즈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대물 렌즈고요. 이게 지반 렌즈입니다. 그러면서 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상차 현미경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은 모양을 보는 방법이 빛의 투과량 차이고 위상차 현미경은 모양을 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굴절률 차이로 이용한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그 내부 구조가 이랬는데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만 해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됐습니다. 자, 이제 광학 현미경 끝났고요. 두 번째 전자 현미경입니다. 여러분들 전자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에 비해서 비율이 아주 높고 해상력이 아주 높아요. 특히 해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현미경의 해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알아낸 것이 있죠. 해상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렌즈의 성능을 더 뛰어나게 해야 한다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빛의 파장을 짧은 파장, 빛 중에서 파장이 짧은 파장의 빛을 쓰면 해상력이 더 높아진다 하는 걸 알아내요. 근데 렌즈의 성능을 높이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이상으로는 더 높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파장이 짧게 하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파장이 짧은 빛을 이용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놓은 것이 전자현미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 그러면 햇빛만 빛이 아닙니다. 원래 빛은 정확히 말하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의 정의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든지 할 건데, 이런 전자기파 빛에는 햇빛 말고도 감마선, 엑서선, 전자선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죠. 감마선, 엑서선,
전자선. 이거 다 빛이에요. 이 중에서 전자선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전자현미경이죠. 전자선은요, 햇빛보다 파장이 10만 배나 더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함으로써 해상력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전자현미경이에요. 예. 그리고 렌즈를 일반 유리로 만드는 렌즈는 못 씁니다. 그거는 햇빛만 굴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전자선이기 때문에 유리로 만든 렌즈 가지고 굴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굴절시키기 위해서 전자석으로 만드는 자기 렌즈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굴절해가지고 역시 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은요, 일반 광학현미경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햇빛 대신에 전자선을 쓰는 거고, 유리 렌즈 대신에 전자석으로 된 자기 렌즈를 쓴다는 거, 요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세포의 미세 구조 연구에는 굉장히 좋죠. 비율도 뭐 한 100만 배까지 확대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표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죽는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원래 현미경 내부를, 전자현미경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전자현미경에서는. 그 이유는 전자선이 지나갈 때 방해받지 않도록 공기를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공기 입자하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전자선이 이동할 때 방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전자현미경 내부를 이렇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표본, 시로에 있는 물기를 안 빼버리면 물기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공을 못 만듭니다. 이래서 보고자 하는 그 시로 그걸 바짝 말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는 없다는 거. 그게 바로 단점이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예, 전자현미경도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투과 전자현미경이라 그래가지고 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주사 전자현미경이라 그래가지고 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세포 내부를 보는 거고요. 요거는 세포 외부를 보는 건데요. 자, 투과 전자현미경부터 먼저 알아보면요. 재료의 내부 구조, 그리고 자른 면을 관찰할 때 쓰는 거고요. 시로를 매우 얇게 잘라. 물론 시로를 얇게 자르는 것은 전자현미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광학현미경도 해당되는 겁니다. 어차피 광학현미경에서도 빛이 물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체가 얇게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는 세균이 있죠. 이 세균을 보기 위해서 손가락 채로 올리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어쨌든 손가락을 빛이 통과해야만 보이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이 얇게 자를까요? 그럴 수는 없고요. 손가락에다가 투명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 테이프에 세균이 달라붙겠죠. 바로 그 투명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프레파라트 만들어가지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시로는 얇게 잘라줘야 돼요. 이 경우도 역시 시로를 얇게 잘라가지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그런 다음에 전자선을 투과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부위별로 전자선의 그 투과량의 차이가 나겠죠. 그런 다음에 형광판 스크린에 평면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선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선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형광판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전자선을 거다가 충돌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형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위별로 전자선 투과량이 다르겠죠. 그러면 투과량이 많은 데는 더 많이 충돌할 거니까 형광빛이 많이 나와가지고 밝게 보이는 거고, 투과량이 적은 데는 형광빛이 적게 나와가지고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명암 차이 만들어가지고 형태를 보는 겁니다. 여하튼 형광판 스크린, 즉 형광을 발라놓은 스크린, 그겁니다. 이게 바로 투과 전자현미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사 전자현미경은요, 뭐냐?
어찌 이렇냐. 하여튼 시로를 매우 얇게 잘라. 이게 줄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은요, 제로의 표면, 즉 외부 표면을 관찰할 때 쓰는 그 현미경인데요. 이 경우는 안 자릅니다. 뭐 외부 표면을 관찰하는 거니까 자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시로를 자르지 않고 원형 그대로 금속으로 코팅을 해버려요. 외부 표면을. 그래 놓고 전자선을 쏘아버리면 금속에 반사가 돼가지고 반사되는 그 전자선을 모아가지고 형태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표면이 팽팽하지가 않겠죠. 울퉁불퉁하겠죠. 그러니까 그 울퉁불퉁한 그 기울기가 제각각일 거잖아요. 안 그럴까? 울퉁불퉁할 거니까 그 울퉁불퉁한 그 각도가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선을 쏘았을 때 반사되어 돌아가는 그 반사량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밝게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사 전자현미경 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템임, 요거는 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금속으로 코팅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광학현미경의 그림이고요. 이게 전자현미경의 그림입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라고요. 자, 이게 바로 시료고요. 그래서 시료를 통과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렌즈입니까? 대물 렌즈고요. 이게 접안 렌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경우는 전자석이죠. 시료. 하여튼 전자선이 시료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무슨 렌즈? 대물 렌즈, 자기 렌즈. 이게 바로 접안 렌즈, 자기 렌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형광판 스크린입니다. 하여튼 두 개 차이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세포 내부입니다. 뭐가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죠. 이게 아마 소포체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역시 이것도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핵이고요. 소포체가 보이고 이런데요. 이게 이제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꽃가루 표면입니다. 꽃가루의 외부 그거고, 이건 뭘까요? 정자하고 난자가 결합한 그 모양을 찍은 겁니다. 잘 보이죠? 하여튼 요겁니다.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현미경 관찰에 필요한 기술 그래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고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세포는 죽습니다. 그리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더라도 염색을 해버리면 죽어요. 이때 죽을 때 살아있는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죽으다오. 그게 바로 고정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버리면 살아있는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죽습니다. 고정 안 해버리면 죽을 때 비틀려 가지고 살아있는 그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정을 통해서 바로 고정액에다가 담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그 모양을 유지해 가지고 관찰하는 거, 그게 바로 고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미리 고정액에다가 담그고 나서 그걸 빼 가지고 다시 염색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고정법이고요. 그리고 염색법, 특정 세포 소기관을 다른 부분과 구분해서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알겠죠?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하고 염색약이 좀 다르다는 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식물세포의 핵과 염색제를 염색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아세트산카민이죠. 색깔이 뭐던가요? 양파세포의 핵. 붉은 색깔이었죠. 예, 바로 아세트산카민이 바로 붉은 색깔 염색약입니다. 동물세포의 핵을 염색할 때 쓰는 것이 메틸렌 블루. 색깔이 뭘까요? 블루니까 푸른 색깔이죠. 그리고 백혈구를 볼 때는요, 백혈구는 잘 안 보여요. 적혈구는 잘 보이죠. 그래서 백혈구를 보기 위해서 백혈구의 핵을 염색을 해버리면 바로 저 부위가 백혈구다 하는 식으로 알아내죠. 이때 바로 백혈구의 핵을 염색하는 것이 김자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푸른색 계통입니다. 보라색 계통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하여튼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크로톰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톰이라 그래가지고 관찰할 재료를 얇게 잘라라고 했죠. 시료를. 이때 자를 때 쓰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마이크로톰 가지고서 이렇게 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을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로 얇게 잘라주는 그러한 기구. 그게 바로 마이크로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학현미경하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그리고 현미경에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광학현미경하고 전자현미경의 차이 그리고 광학현미경의 종류하고 전자현미경의 종류 그 차이까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